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으로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며 일을 하며 받은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3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그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2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무기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 정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2-3번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전략 식비라는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집에 뚝딱 전략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전략을 실천했다. 메신저에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전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 미국 배당 주식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다. 나는 현재 뚝딱 전략 식비 방어 장으로 매달 신청자를 모집 중에서 일주일 7만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서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에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됐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 세 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컨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 월 200만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 효과를 보고 있다.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가족의 인생까지 변화했다. 50대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지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그러나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고 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었고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이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PPT, 줌 강의, 결제 방법이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방법 등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북을 들고 딸과 멘토인 부자마녀님을 찾아가 물어봤다. 들어도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준다.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부캐는 내 이름보다도 더 알아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에 기상이 함께 책을 읽고 돈 공부를 한다.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습관에 스며들어서 나, 남편, 아들, 딸, 사위까지 5 식구가 혁명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각자의 루틴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 야구 선수를 그만둔 이후 없던 꿈이 생겼다. 딸은 사유를 따라 새벽 기상을 한다. 텔레비전을 껐다. 서점을 자주 가게 됐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며 같은 곳을 바라본다. 나의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후가 두려운 50대, 60대 분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예사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했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고 보니 40대도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고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이다. 제2장 부자들이 돈 버는 습관 따라하기. 내일을 180도 바꾸는 생활 방식.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맞이한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부자마녀님은 블로그에서 가계부 모임, 새벽 기상 모임, 독서 모임을 만들어 운영했다. 나는 먼저 가계부 모임을 신청하고 이후 새벽마음 정원이라는 새벽 기상 모임을 신청했다. 부자들은 모두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에 나는 주저없이 새벽 4시에 기상하기로 했다. 혼자서 못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하면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던 내가 겁도 없이 알람을 맞췄다. 새벽 기상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새벽 시간이라면 독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는 날이 어김없이 3시 55분에 울려대는 알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지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자는 사람 깨워야 해? 미안해, 다시 자. 사과를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기운이 빠졌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 힘들겠다고 이해는 한다. 그래도 함께 부자가 되기로 해놓고 책 좀 읽어보겠다는 아내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처음에는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주우느라 10장도 못 읽은 날이 허다했고 책을 읽다 말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날도 많았다. 2월 말의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특히나 더 진한 듯 느껴졌다. 7시가 돼도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새벽 기상과 독서를 계속해야만 했다. 글쓰기
강의에서 읽은 것도 행동하게 하고 쓰는 것은 이루어지게 한다 는 말을 들었다. 부자가 되는 내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 습관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매일 나처럼 새벽 4시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 여자가 또 있을까?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겼다. 어려운 책은 읽다가 잠들어 버리는 마법에 걸린다는 걸 몸소 알고 있었기에 쉽게 익히는 책부터 읽어 나갔다. 어떻게 꾸준히 일찍 일어날까? 새벽 기상을 한 지 3주차가 되고 독서까지 하려니 목과 허리도 뻐근하고 온몸이 아팠다. 허리가 아플 때는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 독서를 2시간 정도 하고 무작정 나가서 걸었다. 춥고 깜깜한 날씨에 걷는 건 역시 쉽지 않았지만 독서를 하며 뭉친 근육도 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았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혼자 걷는 시간에 가능했다. 이렇게 독서와 운동이라는 두 가지의 루틴을 나의 새벽 기상을 이어갔다. 2개월쯤 독서와 운동에 집중하며 새벽 시간을 알차게 보내던 어느 날 몸에 신호가 왔다. 그럴만도 했다. 항상 6시 전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2시간을 앞당겨 일어나니 몸에서 놀란 것이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녁 9시만 되면 앉아서 졸고 있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늘 멍하고 졸린 것이었다. 수면 시간이 4, 5시간 뿐이었으니 말이다. 또 몸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기상시간을 당기면서 더 힘든 것 같았다. 나는 일찍 자는 것으로 밤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맞춰놓고 낮에 졸음이 오면 30분씩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기도 하고 오후 시간이 덜 피곤했다. 새벽 기상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기상시간을 6시부터 시작해 일주일마다 10분씩 당겨 기상하면 무리 없이 기상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는 5시 50분에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는 5시 40분 그 다음에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면 몸에는 눈치채지 못하게 기상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3개월째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나만의 루틴이 구체화되고 생활도 바뀌었다. 이후 독서와 운동을 했던 새벽 시간의 루틴은 글쓰기가 추가되었다. 이후 독서와 운동했던 새벽 시간 루틴은 글쓰기가 추가됐다. 경제 기사 읽기와 부동산 공부도 매일 조금씩 하게 됐다. 새벽 시간은 하루 2시간 중 최고로 집중해서 많은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만 잤다고 하니 새벽 기상의 위력은 대단할 수밖에. 책을 읽어야 해? 책을 안 읽어도 사는데 문제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며 새벽에 기상한다. 독서를 돈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어떻게 읽어야 책 한 권이 내 자산으로 바뀔까? 새벽 기상에 점점 적용되는 어느새 알람이 울리면 정신이 깨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 커피 그라인더를 돌렸다. 독서의 환상적인 짝꿍이 돼줄 커피를 잔에 가득 채우고
나만의 공간으로 향한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기며 새벽을 보냈다. 처음에는 무작정 책만 읽었는데 독서법 책들을 읽고 더 효과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터득 했다. 독서를 한 후에 공책에 서평을 적는 것. 책을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서평과 필사를 할 때 책의 정보가 마음에 닿은 강도도 다르고 오롯이 나의 지식으로 스며든다.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이전과 달라진 생각들을 서평에 쓰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책 내용에서 내 삶이 적용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휴일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 최근 출간된 책을 포함 많은 책이 있기에 마음먹고 가서 온종일 책을 읽고 올 수 있었다. 도서관에 가보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독서를 하고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그분들을 볼 때면 내가 늦지 않았구나,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용기가 솟는다. 코로나19 이후 도서관 문을 닫았지만 방문 대여는 가능하기에 꾸준히 책을 대여 읽고 있다. 나는 서점에 책 한 권을 사러 갈 때면 2권 정도는 책을 꼭 읽고 나온다. 서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온종일 독서에 빠져보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서점에 가는 날은 책 한 권을 사는 것 외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려면 서점에서 혼자 가야 한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독서하는 것인데 점심값에 커피값까지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보다 책 한두 권을 더 사는 편이 낫다. 헛된 지출을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했다. 서점에 갈 때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텀블러에 담아서 나온다. 서점에서는 책을 집중해서 읽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그럼 하루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실업자가 되어 시간이 많이 생긴 나는 취업을 다시 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이런 생각도 책을 많이 읽고 답을 얻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밑줄 긋고 메모하고 기퉁이를 접어라. 독서력을 더 키우고 싶다면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 군데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책 읽는 방법을 바꾸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됐다. 책을 집중해서 읽는 방법도 독서 모임에서 배웠다.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책을 들고 앞뒤로 구부린 다음에 책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책의 가운데 부분을 펴서 손바닥으로 꾹꾹 누른다. 절반을 뒤집어서 반을 접어본다. 책을 길들여야 읽기가 수월하다. 그 다음 눈으로 책을 전체 훑어본다. 책과 친해지려면 형광펜과 연필을 준비한다. 책을 깨끗하게 읽으면 눈으로만 읽는 것이다. 낙삼해 읽어야 책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형광펜으로 와닿는 문장에 줄을 긋고 연필로는 밑줄을 친 문장에 나만의 생각을 한 줄 적어본다. 근사한 글이 아니어도 된다. 순수한 내 생각을 적다 보면
글감도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좋은 글이 있는 페이지는 상단이나 하단의 기퉁이를 접은 후 핵심 키워드를 바로 적어 놓는다. 나만 독서법으로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5가지 정도 종이에 쓰는 것이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대목이나 저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의도를 파악해 공책에 적어둔다. 또한 독서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소리내어 읽는다. 내 목소리를 들으며 문장을 읽으면 집중력이 생긴다.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인생 책을 만나기도 한다. 인생 책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가며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3번 곱씹어가며 읽기도 한다. 책을 읽고 나서는 바로 서평도 쓰고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책에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는다면 성공한 독서다.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이들과 책 읽는 습관이 쌓이면 매년 달성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매년 책을 100권씩 읽는 것이다. 더는 찜질방 매점 이모로 살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했다. 새벽 기상과 독서가 나에게 그 첫 번째 해답이었다. 스스로 게으른 삶과 이별하고 새로운 인생의 벽을 뚫어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타임스탬프라는 인증사 어플로 기상시간과 읽은 책을 모임에 인증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외치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겠다와 다이어트 하겠다는 말이 같은 뜻인 이유.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례가 많듯 부자가 되는 건 역시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다.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다들 이미 바쁘게 사느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책을 읽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작정 읽어도 된다. 책이 무슨 내용인지도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펴고 천천히 한자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천천히 2~3번 읽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읽어나간다. 글자는 빠르게 의심하지 않고 시작하면 목표와 꿈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에 나는 그날부터 목숨을 걸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독서와 함께 실천하는 습관은 바로 기록이다. 수첩에 일과를 기록하고 일기를 쓰며 책에서 좋은 글귀를 만나면 필사도 해놓는다. 물론 내게 처음부터 이런 습관이 있던 건 아니었다. 부자가 되고 싶었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모조리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처음에는 식견이 모자라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실패한 방법도 많았다. 또한 꼭 새벽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는 것이다.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이 많다. 우리는 틈새 시간에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느라 활용을 못한다. 나는 책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된 실행력을 깨우고 기록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저자 강연에 이런 말을 들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고 이해가 되면 목숨을 걸고 하라. 자기만의 영향력을 키운다. 블로그에 수다를 떨자 1개월 만에 이웃 500명이 생겼다. 오랜만에 내 블로그에 접속해 들여다보니 2014년도에 가입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때 처음으로 올린 분당 율동공원 가을 끝자락이란 제목으로 게시물에 늦가을의 멋진 나무를 찍은 사진과 짧은 감상이 전부였다. 그 후 한 번씩 기념한 일이 있거나 근사한 상차림을 한 날이면 게시물에 올렸지만 꾸준하지 않아 점점 방치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블로그도 다시 시작하기도 마음먹었다. 내가 새벽 기상 후에 독서를 하다 보니 난생 처음 글을 써볼까? 생각이 들었다. 서점에 가서 책들을 들춰보면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작가들이 내심 부러웠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한 가지 루틴을 더 추가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독서를 2시간 정도 한 후 노트북을 켜서 무작정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 2020년 5월 20일 내 블로그는 활기가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블로그는 내 생각이나 읽은 책을 서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책을 읽은 후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책을 읽고 달라진 생각들이나 내 삶에 적용할 점을 블로그에도 기록해 보면 읽은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무슨 글을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다른 이들의 블로그를 탐색했다. 다른 블로거들의 일상에 담긴 글들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 쉽게 읽히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읽기 어려운 글도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읽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서평과 더불어 솔직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블로그의 색깔을 정하기로 하고 요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고 나서 나만의 비법이 담긴 가성비 좋은 상차림을 하나 올려봤다. 이웃이 별로 없는 시기라 댓글은 없었다. 그래도 매일 하나씩 밥상 사진과 글을 올렸다. 점차 이웃들이 생겨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생닭 2마리를 9,000원에 사오는 날, 한 마리는 닭볶죽, 한 마리는 닭볶음탕을, 한 마리는 치킨을 만들었다. 닭볶음탕 사진이 꽤 먹음직스럽게 보였는지 닭볶음탕 레시피를 물어보는 이도 있었다. 집에서 치킨을 만든 과정을 블로그에 올린 날 이웃이 많이 늘어났다. 가게에 파는 치킨보다 맛있어 보인다며 많은 사람이 나의 블로그에 관심을 줬다. 이렇게 블로그에 재미를 붙인 나는 매일 밥상 사진과 함께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블로그에게 나만의 식재료 보관법도 하나씩 알려줬다.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글을 올릴 때면 레시피와 함께 공개했다. 자신이 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공개하며 이웃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했다. 블로그를 다시 시작한 지 1개월쯤 되니 12명이었던 이웃이 500명까지 늘었다. 나는 남편을 영감탱이라고 칭하며 편하고 재밌게 글을 썼다. 우리 영감탱이
마트에 몰았더니 한가득 식재료를 담아왔어요. 이런 큼지막하고 살아있는 전복이랑 자꾸 눈이 마주친다나 뭐라나 전복이 그러더래요.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전복이 집에 데리고 왔네요. 이왕 사온 거 어찌겠어요. 식재료 손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 썼더니 반응이 소통을 특화되어 있다. 블로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특화되어 있다. 내 글을 읽는 이웃들을 칭찬해. 용기가 생겨 글을 더 많이 쓰게 됐다. 평생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학생 때 흔한 100일장에 나가서 수상 한번 못 해본 나지만 50대가 돼 새벽마다 글을 쓰고 있다. 내 친구 돋보기와 함께 말이다. 돋보기를 쓴 나무 모습이 꼭 영국 할머니 같다고 한다. 영국 할머니면 어떠하리? 나는 지금 가슴 벅차게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글에 담아볼까 하는 새벽 시간이 참 좋다. 블로그에 글이 술술 잘 써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날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이웃들의 블로그로 놀러 간다. 이웃들의 재미있는 글이나 슬픈 글을 보면 나도 모르게 혼자 키득거리거나 울컥하기도 한다. 이렇게 블로그 묘미를 서서히 알아갔다. 그동안 관객처럼 살았다.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리라. 블로그를 시작하고 글 쓰는 재미를 느꼈다. 글을 쓸수록 실력도 늘어나 내 글을 읽다 보면 재미있고 뿌듯하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또한 변한 것이다. 이웃들의 댓글에 성의껏 댓글을 달아주게 됐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블로그 글들을 읽기만 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좋은 글에 댓글을 달며 칭찬도 해주곤 한다. 이렇게 이웃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의 용기를 주는 좋은 일이다.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은 책의 제목 살펴보게 된 것이다. 이제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작가가 말해주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블로그에 책을 읽고 서평을 쓰다 보면 포털 사이트 카페에 진행하는 출판사 서평에 뽑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책을 무료로 받아서 읽고 후기도 쓰면서 글을 쓰는데 매력이 한층 더 빠져들게 됐다. 아이들이 20대 중후반이 되어 내 품에 벗어나는 시기가 되니 점점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시간에 마음껏 서점과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 또 매일 글을 쓰며 글쓰기 근육도 단련하고 있다. 글쓰기 스터디에 만난 작가님들에게 글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글 쓰는 매력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글에 물들다. 글에 물들다라는 말이 참 좋아. 나도 막연하게 작가를 꿈꾸게 됐다. 내 글에 물들어가고 싶고 독자들이 내 글에 물들어가면 좋겠다는 꿈이 생겨 미래에 쓸 명함도 만들어봤다. 글에 물들다. 대표작가 꿈꾸는 서예사. 그래, 나는 꿈꾸는 서예사였다. 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며 수많은 나를 새벽에 기상의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러다 언젠가는 아닌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언젠가는이 아닌 지금 당장 언젠가는이 아닌
지금 당장 용기를 내 당장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내려면 일단 원고가 필요했다. 나는 글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매일 꾸준히 한두 장씩 써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나는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솔직하게 써보려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니 두 반응이 나뉘었다. 의지를 북돋는 친구와 말리는 친구, 나에게 응원해주며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내 이야기를 뭐하러 세상에 알리려고 하느냐며 말리는 친구도 있었다. 50이 넘으면 힘을 빼고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힘을 주고 산다며 그러다 긴장이 풀리면 자칫 아플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친구도 있었다. 하루는 글을 쓰면서 겁이 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실천했다. 이렇듯 새벽 기상과 독서는 나에게 많은 용기를 줬다. 새벽 기상을 하지 않았다면 책도 읽지 않았을 테고 그런 글을 쓰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희망만 가득하지는 않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종종 엄습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계속 해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품기로 했다. 언젠가는 보다 지금 당장을 선택하기로 했다. 관중이 되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가라. 어느 강의에 들은 말이다. 객석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되지 말고 네가 주인공이 되어 사는 삶을 당장 살아보고 싶어졌다. 나이를 먹었다고 못할 것이 없다. 기회가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찾아보자. 내가 없으면 억만금도 소용없다. 하루에 14,000보씩 걷게 된 이유. 체중을 감량하기로 작심한 건 딸아이의 결혼식에 혼주 한복을 예쁘게 입고 싶어서였다. 코로나19와 50견을 핑계로 겨우내 집에 있었다. 점점 몸이 무거워져 옷이 없는 만큼 외출이 두려워졌다. 봄이 오는 길목에 흐드러지게 피어 만발한 벚나무가 손짓하지만 무거워진 몸이 대답을 회피했다. 그 사이 거리는 분홍빛으로 번졌다. 나는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불이 난 체중을 10kg은 감량해야 불어난 체중을 10kg을 감량을 해야 한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몸이 먼저다. 에서 지금 몸 상태 그대로 여생을 보낼 생각인가? 라는 문장을 읽고 두려워졌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도 부지런하다. 운동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야 했다. 처음으로 홈트를 시작했다. 지금은 홈트레이딩이 유행이다. 팬데믹이 운동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많은 홈트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돈은 들이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나는 집에서 매주 3회 상체, 하체, 전신 3가지를 나누어 40분 동안 운동을 했다. 온라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줌 수업을 보며 따라 했다. 온라인임에도 시간을 재며 열심히 수업해 주니 땀이 많이 날 정도로 힘이 든다. 6개월 동안 홈트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님 부부는 멋지게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멋진 모습을 보니
꾸준히 몸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홈트가 친숙해졌을 때쯤 게으름에 하지 않았던 새벽 달리기를 시작했다. 새벽에 기상하는 내가 유독 운동에만 게을렀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50견 때문에 내 몸을 방치할 수 없었다. 하루 14,000보를 2번에 나누어 공원에서 1시간 러닝머신에서 1시간을 집중적으로 걸었다. 걷기는 남녀노소 모두 지금 바로 할 수 있다고 힘들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방법이다. 시간과 장소와 제약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운동화만 있으면 가능하다. 기분 전환하기에도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에너지도 높아진다. 공원에 나가보면 걷는 사람이 많다. 걷기 종류는 완보, 산보, 속보, 급보, 강보, 경보가 있다. 이 중 네가 하는 걷기는 속보, 빠르게 걷기다.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단다. 체지방이 감소하여 체중을 감량은 물론이고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니 고혈압 환자인 나에게 이만한 운동은 없었다. 걷기야말로 도망치고 과제 잡기. 나는 걸을 때 주로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듣는다. 내가 주로 듣는 강의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다.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는 무료 강의를 찾아 1시간 듣고 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걸음수로는 약 7,000보다. 복잡한 일로 정리할 때는 1990년대 댄스곡들을 들으면서 신나게 걷기도 한다. 잠시나마 흥겨운 노래로 머릿속이 비워주는 느낌이다. 1시간 듣고 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 걸음수로는 7,000보. 걷기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걷기 시작하니 미미하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였고 운동에 관한 생각도 바뀌었다.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헬스클럽은 오로지 러닝머신만 하던 것이었는데 몸이 가벼워지니 근력운동에도 도전했다. 식단을 현미밥과 채소로 위주로 바꾸고 저녁을 고구마나 삶은 달걀로 간단하게 먹기 시작했다. 식탐이 많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걷기가 생각과 먹는 것도 바뀌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배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4,000보 걸은 지 6개월쯤 지났을까? 아들이 가족과 5km 마라톤 경기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라톤은 내게 큰 모험이었다. 50대 이후에 무릎 보호해야 하기에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체중을 감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뛰어보기로 했다. 뛰어만 뱃살이 빠진다는 말 때문이었다. 말대로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달리기가 최고였다. 달리기를 한 첫날 운동선수 출신 아들과 함께 2km를 달렸다. 아들이 호흡하는 방법과 뛰는 법을 알려주니 수월했다. 달리는 태도 방법이 있었다. 발을 통통거리며 뛰어야 한다. 호흡도 한 발을 디딜 때 들이마시고 또한 한 발을 디딜 때 내쉬어야 힘이 덜 든다. 숨에 달려 허덕거렸지만 달리기가 전신 근육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라 꿈쩍도 안 하던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3kg 감량했다. 운동 후 피로를 못 느끼던 내가 환골탈태하고 있었다. 송기정 평화마라톤 5km 부분을 신청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2km를 뛰어보니 6개월간 걷기로 키운 체력이 도움이 됐다. 한 달째 되니 5km를 뛰었다. 달리기 시작 전에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런데이라는 앱을 켰다.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주기에 끝까지 달릴 힘이 생긴다. 운동으로 체력을 만들어 놓으니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라톤 경기 날짜를 기다리며 운동을 습관을 만들어 놓았다. 그점 11월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 마라톤은 비추 코스로 바뀌었다. 동네에서 스스로 혼자 뛰고 인증하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뛰고 싶었기에 아쉽지만 언젠가 기회가 또 오리라 생각하며 대회 신청을 취소했다. 달리기로 몸이 가벼워졌다. 더구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뛰는 상쾌함이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내가 그랬다. 달릴수록 허리와 다리 근육이 발달하고 하체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달리면 암 발생률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낮춘다는 통계도 있다. 달리기를 이야기하자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난다. 그는 매일 10km를 달리고 난 후 글을 쓴다고 한다.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 시작을 달리기로 한다니 바쁠수록 중요한 것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그가 달리기를 하는 원초적인 이유를 찾았다. 하루키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글이 좀처럼 써지지 않을 때 그 해결책을 매일 아침 달리기를 귀리해서 배운다고 한다. 세계적인 작가의 꾸준함은 내가 본받을 점이다. 내게도 운동이 중요한 일이 됐다. 달릴 때는 숨이 받쳐 힘들지만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묵은 화도 누그러졌다. 체중을 감량하니 혈압이 저절로 내려갔다. 10개월 만에 8kg이 감량됐다. 피곤함이 없어지고 더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도 줄어드니 화가 나지 않았다. 비만은 질병이었다.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내게 운동을 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생겼다. 이제는 운동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한 습관 중 2가지를 꼽으라면 독서와 운동이다. 습관의 힘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지녔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통장 쪼개듯이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다. 특히 운동 시간을 내야 하기에 틈새 시간으로 하니 좋았다. 나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목 스트레칭이다. 발목 돌리기를 한다.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자신이 아닌 빚은 만들지 않는다. 명품 그릇에 투영된 잘 살고 싶다는 마음, 쉽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내 돈 쓰는 것 같지 않는 신용카드로 인해 한때 충동구매와 친구하던 시절이 있었다. 주로 아이들의 용품을 살 때나 식비, 특히 외식비 아무 거리낌 없이 신용카드를 긁어댔다. 그런데 나는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집에서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않던 시절, 백화점에서 산 접시 하나를 시작으로 그릇을 사모았다. 우연히 가입한 인터넷 그릇 카페에서 음식이 담겨있는 예쁜 그릇 사진을 보고도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그릇에 욕심을 낸 것이다. 명품 가방이 있듯이 명품 그릇이 있다는 것을 그짐에 알았다. 접시 하나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쌌지만 이미 그릇에 홀딱 빠진 나에게 가격이 보일 리가 없었다. 그렇게 돈을 쓰면 남편이 말릴 법도 한데 그릇의 가격을 모르는 남편은 예쁘게 차려 나오는 요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릇을 산 후 요리를 시작했기에 마누라가 웬일로 살림을 할까 하며 그저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다. 인터넷 그릇 카페에서 너도 나도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은 사진들로 경쟁했다. 나도 또한 경쟁심에 열심히 재료를 사다가 요리했다. 명품 그릇에 떡볶이를 담을 수는 없으니 스테이크나 샐러드,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나도 부지런히 부자인 양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 여유 있는 척 하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릇값도 비쌌지만 재료값도 비쌌기 때문이다. 형편상 카페 회원들이 더 경쟁할 수 없던 나는 그릇 카페를 탈퇴했다. 그리고 나는 요리도 중단됐다. 명품 그릇들은 더는 할 일이 없어서 싱크대 안쪽에 자리 잡았다. 배우자의 은퇴를 미루지 않는 법. 그릇과 굿바이를 한 후 신용카드 납부액을 줄였지만 여전히 교육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 예식비, 가게 경제가 흔들렸다.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한심했다. 부자가 되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거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그저 빨리 달려야 한다는 생각에만 마음이 급했다. 이제는 목적지가 있는 발걸음에 속도를 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무작정 동네 도서관으로 가서 재테크 책들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다. 책에서는 하나같이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카드값을 힘들게 사는 중이었기에 당장이라도 신용카드를 없애고 싶었다. 내 신용카드 1장, 남편 카드 3장, 총 4장의 신용카드 중 일단 내 것을 먼저 가위로 자른 후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완벽하게 탈의했다. 이제는 남편의 카드만 남았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신용카드를 없애자고 말을 하니 반대를 했다. 급하게 써야 할 곳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비상금 통장을 만들면 된대. 집 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달 50만 원은 써야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이 카드는 절대 못 없애. 남편은 강경했다. 나는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며 남편을 설득했다. 일단 신용카드 2장을 없앴다. 신용카드를 탈의하려면 남아있는 카드값을 다 결제해야 탈의가 된다고 했다. 바로 갚을 돈이 없었기에 지금 하나를 예약하여 카드값을 결제를 마치고 적금 하나를 예약하여 한 장을 더 탈퇴했다. 대출이자와 관련이 있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은 은행에서 전화를 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날 은행에 전화를 해본다던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탈의하자고 연락이 왔다. 연체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써도 똑같이 이자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었다. 집담보를 대출 받을 때 대출한 은행에서 만든 은행카드를 매달 50만 원을 꼭 써야만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사는 이야기했다. 신용카드를 없애며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체크카드도 써도 이자 할인이 똑같았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집담보대출 때문에 없애고 싶은데 신용카드를 쓰는 분이 있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알아보면 권한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책을 읽은 후 드디어 신용카드를 모두를 탈의하게 됐다. 빚을 없애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신용카드를 쓴 돈은 자산이 아니라 최악의 빚이다. 내 월급이 카드사에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신용카드를 해지가 아닌 탈의해야 하는 이유는 해지를 하면 카드사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반면 탈의를 하면 카드 1개월로 내 정보를 삭제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불안하다던 카드 고객센터의 해지가 아니라 탈의하겠다고 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안해진다. 비상금이 없어서다. 비상금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신용카드를 대신 비상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동안 카드를 탈의하고 싶어도 할부가 많아 없애지 못했던 나는 가장 먼저 카드빚부터 갚기로 했다. 저축에도 전략이 필요하듯이 카드 빚 갚기에도 전략이 필요했다. 나는 다행히 2개의 적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마지막 적금을 해약해 카드 빚부터 갚았다.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었다. 신용카드를 없애기 전까지는 소비를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착각부터 살았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무의식적으로 샀다. 소비를 부추기는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져서 살면서 결과와 결제와 함께 고통을 후불로 미루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비 주범이었던 신용카드와 굿바이 했다. 대신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만들고 생활비 체크카드부터 경조사 체크카드까지 만들어 신용카드 없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카드를 탈의한 다음 날은 잊을 수가 없다. 카드 대금을 내는 날이 다가와도 내야 할 돈이 없기에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후 카드값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들었다. 한 달 평균 100만원 이상 나오던 카드값이 안 나오니 가계부 쓸 맛도 나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생겼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안할까 봐 걱정했지만 신용카드가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없앤 후 비로소 돈 모기가 시작됐다. 신용카드 값만큼 저축하기다. 두세 개의 통장에 나누어 저축하면 부득이한 일이 생겨도 한 개의 통장만 해지하면 된다. 전략 노트도 만들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사지 않는 그 금액을 노트에 대신 적는 용도다. 그렇게 얼마를 아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았다. 또 모든 통장에 체크카드를 만들어 카드에 이름을 붙여 크게 써놨다. 식비카드에는 매직으로 식비라고 크게 썼다. 잡동사니 소비는 카드 사용의 주범으로 빠지지 않기에 핸드폰 후 쇼핑 앱을 모두 지웠다. 당연히 앱과 연계된 카드도 지웠다. 나는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중이라고 심리를 통제했다. 오늘의 과소비로 남편의 은퇴가 미뤄지니까 말이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50대에 비로소 부자가 되기로 했다. 5년 후 남편의 은퇴 전까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29년간 분신과도 같았던 신용카드 4개를 모두 해지하고 현금으로만 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7만원으로 생활비 책정하고 이때부터 매일 적금으로 저축을 시작했다. 큰돈을 벌기 위해 때를 준비했다. 고정지출 비용과 비상금까지 생활비 책정하는 방법.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택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 쪼개기. 통장마다 역할을 주는 것이다. 크게 3가지로 돈을 불리는 통장과 소비하는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나는 통장을 8개로 나눴다. 남편의 월급과 나의 부수입이 월급 통장에 입금되면 식비 40만원을 남겨두고 각각 역할을 준 통장에게 분배한다. 예전에는 매번 돈 관리나 가계부 쓰기에 실패했다. 그 이유가 기록에만 집중하고 예산이나 결산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략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한 달 예산은 책정해 통장마다 나눠놨다. 예산은 중요하다. 예산을 정했으면 각각 이름을 붙인 통장마다 지출되는 금액을 정한다. 월급날 통장 바로 이체하면 된다. 월급 통장에 남겨둔 식비는 매주 월요일이 오면 식비 통장으로 7만원씩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했다. 7만원만 입금되도록 말이다. 체크카드는 필수다. 식비 통장의 돈으로만 식재료를 사야 하니 꼭 예산 안에서만 사용한다. 돈을 불리는 통장. 적금 통장과 투자 통장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불리는 역할이다. 적금은 목표 액수를 정해 매달 80만원씩 저축했다. 저축으로만 부자가 될 수 없기에 투자 통장이 필요했다. 투자 통장에는 주식, 부동산, 금, 달러,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아 놓았다. 여기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40만원을 포함해 매달 80만원을 넣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투자가 필수다. 지금은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 나는 부동산 미국 배당주 주가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는 변화하는 시장에 투자라는 전망서들을 읽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들을 뜻하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에 떠오르는 메타버스, ETF에 투자했다. 펀드에는 자동이체를 걸지 않는다. 주가지수 변동에 내려갈 때 매수하고 매수금의 10%가 오르면 매도 버튼을 누른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 트렌드가 달라졌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한다. 나 또한 수많은 경제 경영서를 읽고 경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통장. 고정지출 비용이 나가는 역할로 식비통장, 생활비통장, 경조사 통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비통장에는 일주일에 7만원이 이체되는데 우리 가족이 이 돈으로 먹고 사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생활비통장은
식비 외에 식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돈을 넣어둔다. 생필품과 도서 구매비, 병원비, 교통비, 관리비가 포함된다. 나의 경우 지출 항목 중에서 식비와 생활비를 가장 줄이기가 쉬웠다. 마지막으로 사람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경조사 통장이 꼭 있어야 한다. 경조사 통장은 집안의 모든 행사를 책임진다. 가족의 생일, 어버이날,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경조사 통장이 요긴하게 쓰인다. 매달 20만원씩 넣어두면 좋다. 행복지킴이 통장, 비상금 통장과 공돈 통장이다. 비상금 통장은 신용카드가 없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경우 300만원을 넣어놓고 비상시에 쓰고 있다. 자동차 수리, 가전기기 AS 들어가는 비용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급한 일에 대치할 수 있는 비상금은 어느 가정이나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돈 통장이다. 말 그대로 공돈으로 모으는 통장이다. 공돈은 앱테크나 쿠폰 판매 및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생긴 수입을 넣어 놓는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도 공돈 통장에 입금한다. 그럼 가족과 외식할 때, 지인에게 한턱 낼 때, 생활비가 모자랄 때도 요긴하게 쓰인다. 애드포스트 수입은 네이버 페이로 받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네이버 페이는 현금과도 같다. 사용되는 제휴 매장이 많고 온라인 장보기도 가능하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각각 역할을 부여한 통장을 잘 사용하는 중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동시에 돈 걱정을 덜고 싶었다. 그러려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했는데 벌이가 적었으므로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가계부를 기록하는 데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가계부를 쓰기 전 나의 소비 습관부터 파악했다. 자신의 월급을 대부분을 식비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의류와 신발의 우선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 건강식품에 쓰는 사람도 있다. 내 경우는 식비였다. 나는 유독 먹은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외식도 서슴없이 하며 펑펑 썼다. 우리 부부는 신용카드를 없애고 가계부를 쓰는 것이 익숙해졌을 무렵 예산을 짜서 주말마다 얼마마다 결산을 했다. 결산은 예산에서 금액을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계부를 쓴 후 식비가 반으로 줄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에는 우리의 노후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적은 수입에서 저축할 돈을 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돈 버는 액수보다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했다. 가계부를 쓰기가 귀찮기도 했지만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 나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를 찾고 나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되어 통장 잔고를 배부르게 불러 나가게 됐다. 저축에도 전략이 필요할 때 공동 적금과 공동 통장, 저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은행에서 이벤트를 할 때마다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아이스크림 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경우였다. 그런데 적금 통장을 여러 개나 만들었어도 만기로 찾은 적이 없다.
자녀교육비 생활이 쫓을 때마다 해약하곤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적금을 들었지만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저축 목표가 없으니 흐지부지하다가 매번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받은 후 살던 집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고자 시작한 적금도 해약하고 말았다. 항상 시작은 잘한다. 귀가 얇아 은행 오는 말에 매번 혹한다. 그런데 시작하기보다 꾸준하기가 어려워 항상 써야 할 일이 생겼다.